80년 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힘으로 한국을 억누르며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되었고, 이제는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한국 대통령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먼저 도쿄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이 결정을 한국이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넘어 미래를 선택하겠다. 하지만 그 선택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그날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든 가운데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사회조차 예상치 못한 충격이 회담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본 일본 기자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일본 사회가 외면했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한국의 당당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케우치 켄지 46세, 도쿄에 있는 한 주요 일간지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만 20년이 넘었지만 솔직히 한국을 깊이 있게 취재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는 늘 외교 갈등이나 경제 협력 정도의 틀에 맞춰 짧게 써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일본 언론 전체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와 제 세대는 한국을 늘 하위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일본이 기술과 경제에서 앞서 있고 한국은 늘 따라오는 나라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 틀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에도 진정성을 담기보다는 그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을 읽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그 문장 속에는 무게 있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를 덮자는 것도 과거만 붙잡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과거를 직면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인으로서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제 안에 어두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건 단지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상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저를 향한 꾸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제 민족이 남긴 상처와 책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그 외면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늘 객관적인 기자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저는 무지했고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광복절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도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평소와 다를 것이라는 예감,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일본 언론인으로서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도쿄 정치부 사무실에 있던 나에게 편집장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켄지 씨, 큰 뉴스야.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기 전에 먼저 도쿄를 들른대. 나는 처음 그 말을 듣고는 순간적으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요? 미국보다 일본이 먼저라고요? 하지만 곧바로 쏟아져 들어오는 외신 속보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일본 총리와 먼저 만난다는 것이었다. 사무실 안은 술렁였다.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정일 뿐이겠지. 아니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외교적 파격이야.
각자의 의견이 오갔지만 내 안에서는 이상한 긴장감이 차올랐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던 오래된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사실 일본 사회에서는 늘 미국이 기준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언제나 미국을 경유해서 해석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 뒤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일본을 향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미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에 놓였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권이 한국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80년 전 일본은 힘으로 한국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평가하고 협력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도쿄의 하늘 아래서 실현되고 있었다. 편집국에서는 곧바로 대책회의가 열렸다. 어떤 각도로 보도를 할 것인가 논란이 뜨거웠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어차피 미국이 최종 목적지 아닌가? 일본은 그냥 중간 기착지일 뿐이지. 하지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중간 기착지라면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요란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선택은 의도적인 메시지였다. 기자라는 직업은 늘 냉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자부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자부심은 일본이 아직 한국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증거라는 점에서 나왔지만 두려움은 그 주도권이 더 이상 일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과거처럼 한국을 내려다보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손을 내밀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한국 대통령이 도쿄를 선택해 준 것에 안도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일본에 대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가? 내 안에서 질문이 반복되었다. 며칠 뒤 나는 도쿄 회담 현장 취재 명단에 올랐다. 국장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켄지 씨, 당신은 한국 문제를 오래 다뤄왔잖아.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서 보고 와. 나는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의 기자 인생뿐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의미를 남기게 될 것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한국 사회 내부의 논란이 일본 언론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광복절 연설 직후부터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비판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과거 없는 미래지향은 공허하다.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 한국 언론이 전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솔직히 말해 일본 기자로서 나는 당황스러웠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채 늘 이미 사과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기자의 눈으로 그 비판들을 기록하면서도 한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이해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헤아려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한국 대통령은 이번에 국가적 약속은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감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말 속에는 양쪽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결단이 있었다. 과거를 덮어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과거에만 매달리지도 않는 길. 그것이야말로 정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닐까? 내 동료 기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저 정도라면 결국은 일본 탓만 하게 될 거야.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기자로서 20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의 발언을 들어왔다. 대부분은 공허한 약속이나 모호한 수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달랐다. 그는 외교적 계산만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국제적 현실을 동시에 끌어안으려 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무게라는 것을 일본 기자인 나조차 느낄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집에 돌아와 한국 뉴스 영상을 다시 틀어봤다.
화면 속에서는 강한 어조로 발언하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비쳤다. 나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쟁 세대를 살았던 그가 왜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려는 침묵. 그 침묵이 지금의 일본 사회를 만들었고 나 역시 그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한국 사회 내부의 논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외침은 우리 일본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국익과 피해자의 명예를 동시에 살리겠다. 이 단호한 결단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기자로서 나는 늘 객관성을 말했지만 이번만큼은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보다 성숙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자만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도쿄에서 열릴 회담에서 나는 그 결단의 진짜 의미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는 순간을 말이다. 8월 15일 아침 도쿄 무도관 앞은 이른 시간부터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매년 같은 날마다 열리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 나 역시 정치부 기자로서 늘 참석해왔다. 솔직히 말하면 몇 년째 반복되는 이 행사가 내겐 더 이상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형식적인 추도사, 의례적인 헌화, 그리고 뻔한 메시지. 일본 사회는 과거사를 기념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 무감각에 가까웠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새롭게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날이었다. 나는 단상에 오른 그를 보며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역대 총리들이 늘 그래왔듯 형식적인 추도사만 낭독하고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 순간 회장 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펜을 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단순히 전몰자들을 기리는 추도사가 아니었다.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3년 만이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전쟁 반성을 언급한 것은 무려 13년 만의 일이었다. 나는 기자로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언론인으로서 수없이 기사화했던 사죄의 부재, 그리고 반복되는 책임 회피 속에서 이 한마디는 내 가슴에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다. 주변 기자들도 술렁였다. 지금 반성이라고 했나? 이시바 총리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속삭임이 오갔지만 정작 회장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물론 그 발언이 일본의 모든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짧은 한마디, 그것도 애매한 표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사회가 다시금 과거를 입 밖에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빠져있던 단어 반성. 그 단어가 무도관의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진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나는 곧 다가올 한일 정상회담을 떠올렸다. 한국 대통령이 과거를 직시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 그리고 오늘 일본 총리가 입 밖에 낸 전쟁 반성의 말. 이 두 흐름이 도쿄에서 교차할 때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솔직히 일본 언론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겨우 저 정도 말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을 거야. 반성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사과는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정치인은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치열한 계산을 한다. 그런 그가 반성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는 것은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도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았다. 과거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역사를 말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성숙할 수 없다. 오늘 총리의 한마디는 그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었다. 기자로서 나는 단순히 기사 제목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의미를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며칠 뒤 열릴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밀려왔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한 세기의 상처와 책임,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역사적 무대가 될 것임을 나는 알았다.
도쿄 총리 관저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었고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나는 수많은 취재진 사이에서 명찰을 목에 걸고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 내 가슴은 묘한 설렘과 불안으로 뛰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회담 테이블 위에 놓인 깃발, 그리고 그 사이에 앉은 두 정상의 모습. 한국 대통령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펜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손끝이 떨려 제대로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회담이 시작되자 통역기의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졌다. 처음은 경제 협력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한 의례적인 발언들이 오갔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로 기다리던 것은 따로 있었다. 과거사 문제. 바로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국가적 약속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회담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통역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반응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 같은 힘을 담고 있었다. 옆자리의 일본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국가적 약속은 존중한다니 전 정권의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인가?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 감정을 말했잖아. 그건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거지. 속삭임들이 흘러나왔지만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대통령의 말은 이중적이 아니라 오히려 명료했다. 그는 원칙과 현실을 동시에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수많은 정치인의 눈빛을 마주해왔지만 오늘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은 적은 드물었다. 그의 눈빛은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결의를 담고 있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려는 따뜻함도 느껴졌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시바 총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똑똑히 보고 있었다. 펜으로 종이를 꾹 눌러가며 메모하면서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역사와 현재가 부딪히는 장면이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나의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이웃나라의 정치인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일본과 맞서고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이 계속 울려 퍼졌다. 국가적 약속은 존중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피해자와 일본 사회 모두를 향한 경고이자 호소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을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대 앞에 서 있었다. 회담이 후반부로 접어들 무렵 나는 점점 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 대통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고 단순했지만 깊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회담장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발언을 던졌다. 배상은 부수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순간 내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다. 나는 펜을 쥔 손을 놓칠 뻔했고 통역기의 목소리가 울리는 동안 손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배상은 부수적이라니. 일본 사회가 그토록 집착하며 회피해온 단어를 이렇게 가볍게 밀어내다니. 그 대신 그는 사과를 강조했다. 돈이나 문서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는 숨을 삼켰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는 배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었다. 기자로서 늘 기사에 적어왔던 표현도 배상 협상, 배상 판결, 배상 합의였다. 그것은 언제나 금액과 제도, 법률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 대통령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버렸다. 본질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말한 것이다. 옆에 있던 일본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 사회에 대한 직격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비단 일본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기자들, 나 같은 언론인, 그리고 일본 국민 모두를 향한 외침이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 속의 모호한 문장들. 과거 일본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는 주체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그저 흐릿하게 넘어가는 단어들 뿐이었다. 나는 기자가 된 이후에도 그 문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고 늘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오늘 그 중립은 무너졌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내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과는 상대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해야 한다. 그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 앞에서 부끄러웠다. 나는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을 외면해왔다. 한국의 고통을 수치와 문장으로만 보도했을 뿐 그들의 상처를 마음으로 느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나에게 오늘 발언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내 가슴 깊이 새겨넣은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일 수도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진위를 따지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는 오직 한국 대통령의 말만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취재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동료 기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배상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 그 말이 회담장을 메아리치듯 울렸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회담이 막바지로 향하자 의제는 자연스럽게 미래로 옮겨갔다. 한국 대통령은 준비된 자료를 손에 들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다. 지금 동북아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일본의 산업 구조가 한국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기자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한국이 없이는 일본의 첨단 산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외면해왔다. 일본이 주도한다는 자존심에 갇혀 냉정한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이어서 안보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역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가 흔들린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일본일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며칠 전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지른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장면이 떠올랐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정부는 뒤늦게 대응했다. 그때도 나는 기사로만 그 사건을 다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미래의 위기 앞에서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 옆에 있던 한 동료 기자가 귓속말을 했다. 저건 우리를 압박하는 말이야. 일본이 한국 뒤에 서야 한다는 거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건 압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가 눈을 돌려온 진실일 뿐이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나는 문득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우리는 죄책감을 피하려 했지만 동시에 현실의 약함도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회담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담담히 인정할 수 있었다. 한국 대통령은 단순히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협력과 안보 공조를 동시에 강화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넘어 세계의 중심축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실질적인 전략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함께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내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나는 이제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일본인으로서도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다. 회담이 끝을 향해 가자 나는 이미 숨조차 가쁘게 느껴졌다. 두 정상의 발언이 오가며 회담장의 공기는 묘한 긴장과 기대 속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한국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새로운 선언? 그것은 단순히 외교 문서가 아니라 역사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일본 기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일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 이 회담이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이시바 총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영원히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새로운 선언의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 기자로서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 내 삶 전체를 뒤흔드는 장면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써왔던가? 수많은 기사 속에서 나는 늘 중립과 객관을 말했지만 사실은 외면과 회피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반드시 기록해야 했다.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배상은 부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언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문장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이 소란스러워지자 나는 잠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기자로서 냉정하게 기사를 쓰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느낀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부끄러움은 우리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이었고 희망은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 때문이었다. 총리 관저를 나서며 도쿄의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역사는 다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취재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다. 오늘의 기사는 단순한 정치 기사로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 사회 전체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기록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기자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한국과 함께 미래를 열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기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